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사실 내가 딱 3명의 남자와 연애를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편을 내 인생의 3번째 남자인 동시에 마지막 남자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그날 밤에 권총 소란 이후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강영숙 지음. 그린란드. 나는 생애 통산 3명의 남자와 연애했고 그중 3번째 남자와 결혼했다. 외교적 발언이 아님에도 내 직장 동료들은 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입에 손을 대고 웩웩거린다. 팀장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깜찍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나요? 내가 생각해도 좀 억울하긴 하다. 겨우 3명이라니. 그러나 이건 정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실에 속하는 일들이다. 난 어쨌든 끝까지 3명인 것이다. 내가 하려는 얘기는 3번째 남자인 내 남편에 관한 것이다. 아니,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그 즈음의 지구는 어떤 위기 상황에 빠졌고 내가 낳은 아이들은 뭘 먹었으며 어떤 TV 드라마가 유행했었나 하는가에 관한 얘기들이다. 아니, 그보다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잃어버리고만 한쪽의 귀걸이에 관한 얘기라고 말해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언제나 친구들에 둘러싸여 지냈고 나도 결혼과 더불어 그들을 가끔 만났다. 주유소 사장, 횟집 사장, 편의점 사장 등 그의 친구들은 나이가 어려도 다 사장이었고 호칭만 실장이고 이사였지 작은 회사여도 실질적으로는 다 사장이었다. 그들은 모이면 주로 당구를 치거나 카드놀이를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양주를 마셨다. 자기들은 굳이 노래방이라고 우겼지만 마지막에는 늘 룸살롱에 갔고 유흥비는 정확히 n분의 1로 나눠 부담했다. 모두 사장이면서 누가 그 술값 하나 못 내? 내가 그런 식의 불만을 쏟아내면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 자식들이거든. 그러면 나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 룸살롱에서는 뭘 하면서 놀아? 그는 줄로 간 손톱 위로 후후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상상하는 모든 걸 다 한다고 보면 돼. 그는 나를 바보천치로 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살롱에 관한 나의 상상력은 한계에 달했다. 밤새 꼬시고 또 꼬셔도 절대로 룸살롱의 내부 모습을 알려주지 않던 그가 온갖 간지럼과 잔소리에 못 이겨 한마디 한 것은 이런 말이었다. 벽에 봉이 달려있어.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룸살롱에서 봉체조를 하는 줄만 알았다. 아, 그러니까 봉체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구나. 그는 호기심 어린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발톱만 깎았다. 그는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소문난 한 고등학교에서 늘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다. 알뜰하고 검소한 부모 밑에서 늘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학비 걱정 없이 성장한 그의 성격은 솔직한 편이어서 어딘가 꼬여 있다거나 뒤틀려 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가 얼마나 유순한 사람인가는 그를 낳고 기른 그의 어머니의 증언과 그의 납작한 뒤통수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었다. 무슨 애가 먹고 자고 울지도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단다. 거저 키웠다니까. 결혼을 한 후에도 나는 그의 배려 덕분에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배려라는 것은 다녀라, 다니지 말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뜻일 뿐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 심지어
내 직장의 창립기념 행사 등으로 며칠씩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가 화장도 못 지우고 잠이 들어도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주제에 느긋하게 캔맥주를 마시고 어떤 때는 과일주들까지도 다 찾아 마시고 잠들곤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나는 그에 비해 내공이 달린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내 인생은 이제 성격 느긋한 이 남자와 더불어 한평생을 같이 가겠구나. 짠하게 깨닫곤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와중에도 열심히 가족 수를 늘려보겠다고 진지하게 노력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했다. 짠짜자, 정자수가 부족하십니다. 그는 비뇨기과 의사의 처방대로 정자수를 회복시켜준다는 약을 먹었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술을 끊었고 그동안만큼은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다. 그 결과 첫 번째 아이는 황사로 하늘이 뿌옇던 봄날 쌍둥이좌로 태어났다. 그 즈음 밤마다 우리 집 주변의 하늘을 빙빙 돌며 다음번에는 어느 집에서 태어날까? 고민하던 아기 천사가 또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미래의 우리 집에 태어날 두 번째 아이였다. 정자수도 부족하고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에 아이는 이제 그만 낳겠다고 눈만 뜨면 외치던 때였는데 턱을 고인 채 하늘을 날아다니던 두 번째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될 줄은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소형 승용차를 사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달 불입해 나가는 동안 내 머리 스타일은 뽀글이 파마에서 스트레이트 파마, 짧은 단발에서 세팅 파마로 유행 따라 변했다. 계속되는 임신과 출산 덕분에 등판은 널찍해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에 다녔다. 그의 친구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씩 둘씩 아기가 생겼고 모임 시기와 장소는 자연스레 아기들의 돌잔치로 이어졌다. 돌잔치가 끝나면 모두들 유모차를 앞세우고 갈비집이나 순댓국집으로 몰려갔다. 오랜만에 외출한 여자들을 배려하겠다며 남자들이 아기가 탄 유모차를 중심으로 모여서서 수다를 떠는 사이 여자들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격렬하게 소주잔을 꺾었다. 여자들은 화장실에 다녀올 때마다 갈짓자 걸음으로 유모차 앞으로 가 머리를 흔들며 재롱을 떨었다. 유모차 안의 아이들은 정장 재킷 아래로 미어 터져 나오려는 허리살을 애써 감추려는 눈화장이 까맣게 퍼진 엄마들을 보고 알 수 없는 옹알이를 해댔다. 여자들이 한 명씩 들고 날 때마다 자갈 받친 마당 위에 모아놓은 여자들이 마신 소주병 20-30개가 알 수 없는 충격으로 일시에 쓰러지기까지 했다. 남자들은 유모차 앞 담화를 통해 여자들과 아이들을 하룻밤 재울 조건이 되는 집을 정하고 택시 몇 대를 불러 모두들 그 집으로 달려갔다. 유모차와 취한 여자들을 꾸역꾸역 집 안으로 밀어넣은 남자들은 손을 털며 드디어 봉체조 집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여자들이 양주와 맥주로 폭탄을 만드는 사이 아기들은 제 기저귀를 뜯어먹으며 자학하거나 옆에 누운 아이의 머리나 볼때기를 잡아보려고 애쓰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식당에서 먹은 돼지갈비며 삼겹살은 다 어디로 가고 여자들은 또 탕수육과 팔보채를 시켰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굴러다니는 땅콩을 밟고 뒤로 넘어져 응급실에만 가지 않는다면 그나마 성공적인 주말이었고 대개의 주말은 그런 식으로 소란스럽게 혹은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뒹구는 것으로 흘러가곤 했다. 온 나라가 금융구제설이 나돌 정도로 어려울 때도 그들은 다 멀쩡했다.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한 투자로 오히려 더 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 잘나가던 사장 친구들이 한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오히려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진 몇 년 뒤였고 누구도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널뛰는 기름값에 정유회사가 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던 시절이었지만 무슨 일인지 주유소 사장이 제일 먼저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워낙 재력이 있어 금세 새로운 사업체를 차려 사장 직함을 유지했다.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주가가 요동쳐 본 적이 없는 튼튼한 중소기업의 이사직을 갖고 있던 친구는 끝없이 가도 논밭만 나오다가 저 지평선 끝에서야 비로소 사옥이 발견된다는 약간은 외진 도시에 있는 같은 계열의 중소기업 이사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커다란 매장을 여러 개 갖고 있던 의류회사 사장은 디자인 실장을 갈아치우더니 2계절을 못 버티고 매장 수를 반으로 줄여야 했지만 여전히 사장은 사장이었다. 그들은 항상 칼 같은 주름이 잡힌 양복에 이태리째 갈색 구두를 신은 자칭 영국 신사들이었다.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워낙 집안 배경도 그렇고 돈도 없는 편이었던 남편과 나는 처음부터 줄곧 일반 회사원이었다. 제일 비전 없는 직종 종사자인 우리더러 제일 안정감 있는 직업을 가졌다고 레벨을 상향 조정해 준 것도 그 무렵이었다. 전문대 출신에 돈도 없는 집 딸에 그냥 회사원인 2살 연상의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남편에게 항의했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남편을 꼬집었다고 했다. 게다가 무슨 문화 관련 단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태어나거나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 중의 마이너리티로 여기던 남편 친구들이 그때부터 우리를 무슨 대단한 철학이라도 있는 사람들로 재평가하여 우리는 단숨에 문화 콘텐츠에 해박한 문화 분야 전문가로 등극했다. 큰아이가 말을 시작하고 큰아이를 전담해 키워준 우리 엄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딸년 자식을 키워주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다며 싱크대 전사설, 즉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다가 죽는다는 설을 펴던 엄마가 아픈 와중에도 둘째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세상 여자들의 미련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탄했다. 아직 첫아이 출산의 기억과 전몸살의 고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또다시 짐승이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싱크대 전사의 말씀, 아들 하나만 낳아라. 내가 키워줄게. 분명 낳아라였는데 왜 나한테는 그 말이 낳아줘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아들이었고 그 핵심은 사실 엄마의 평생 콤플렉스였다. 아무리 자기가 출산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 일로 지친 딸에게 전가하다니 처음에 엄마의 희망은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엄마의 기대와 달리 어느 날 우리 집 지붕 위를 떠돌고 있던 작은 덩어리 하나가 내 몸속으로 쏙 들어오는 순간을 눈치챘고 그 작은 덩어리가 우리는 엄마가 원하는 물건을 매달고 있지 않은 여자애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남편 친구들 간에 돈거래가 시작된 것도 이 즈음이었다. 임신한 나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는 전화만 오면 밖으로 나갔다. 가끔 남편 친구 부인들 중 누군가와 통화가 되면 누구네 집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 누구네 집 부모들이 이번에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 등등. 내가 듣기에는 그래봐야 파이의 크기가 좀 줄어드는 정도일 뿐 뉴스거리도 안 되는 부동산 매매와 소소한 주식 투자 실패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왔다. 그런데 그 즈음 사실 내가 다니던 단체도 재정 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매해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던 기업체 창업주가 병으로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기부를 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같이 일하는 선배들 말로는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기부금 원조를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개인소득 2만 달러를 외치는 한국에 돈을 줄 외국 단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모두들 당장 내년 사업비를 만들어야 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술만 퍼마셨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기는 금세 10달을 채우고 세상 밖으로 나왔고 나는 또 아기 체중만 쏙 빠진 상태 그대로 씨름 선수만한 넓은 등짝으로 열심히 직장에 다녔다. 대규모 기부금이 빠진 상태에서 사업기금을 마련할 방책을 찾는 건 개인들 호주머니를 여는 길밖에 없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게 하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체험한 시간이었다. 정작 이벤트랍시고 판을 벌여놓으면 신문기사만 근사하게 나고 실속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 하물며 날씨나 음식을 주문한 캐터링 업체조차도 신통치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몰려들었고 정해진 예산을 서로 타내려다 보니 늘어나는 건 공무원들과의 전화질과 반복되는 입씨름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폭탄주도 제법 마시게 되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방송과 신문마다 위기가 기회라는 둥, 바닥을 쳤다는 둥, 약속이나 한 듯 반성과 전망을 쏟아내는 사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고 얼마 안 가 백화점 중역으로 일하던 남편 친구 어머님의 칠순잔치가 열렸다. 우리는 다들 또 저 설릉역 주변의 어느 지하 건물에서 열리는 그 잔치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봤다. 몇몇 아이들은 이제 부모들 도움 없이도 저 혼자 밥을 떠먹게 되어서 나비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는 저희끼리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콜라잔으로 브라보를 외치며 파티를 즐겼다. 덩치 큰 아들 친구들이 대거 몰려가자 칠순을 맞은 친구 어머님은 정말 흥분해서는 한 명씩 돌아가며 키스를 퍼붓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칠순잔치를 벌였다. 오후 3시쯤 시작된 행사가 밤 9시가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하에 오랜 시간 갇혀 있다 보니 다들 눈동자가 빨갛게 변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남자들은 주인공인 어머님이 타신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는 건물 밖으로 나가 잿더리 주변을 에워쌌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설릉역 주변에서는 마땅히 갈 집이 없었는지 여자들과 아이들을 격리시킬 곳을 찾지 못한 눈치였다. 할 수 없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들 가까운 보쌈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환한 불빛 아래에서 본 남자들 그리고 그 아내들은 전에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얼굴이 조금씩 찌그러지고 키도 줄고 무엇보다 말수가 준 것 같았다. 남자들은 아기들이 옆에서 자고 있거나 말거나 담배만 피워대면서 또 매일 만날 때마다 꺼내는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며 키득거렸다. 그때 갑자기 남편 친구 한 사람이 나에게 재수씨 몰라보게 살 빠지셨네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재수씨가 아니라 형수님이라 하는 둥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둥 늘 하는 얘기가 또 시작됐다. 그때 저 구석에 앉아 아까부터 소주잔을 들이키던 잘나가는 어느 사장 부인이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일순 분위기는 급 냉각되어서 불판 위에 있는 찌개가 끓는 줄도 모르고 다들 허둥거렸다. 그 남편이 우는 부인을 데리고 나가자 정작 상처받은 건 남아있는 남자들인지 모두들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담배만 피워댔다. 그날의 술자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그러나 끝이 났다. 생각해보니 그들이 다 모여놓고도 봉채조 집에 가지 않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눈 내리는 겨울 풍경 한번 감상할 여유도 없이 겨울이 갔고 전국의 신생아실이 있는 병원에서 한 해의 첫날 0시에 태어나는 아기들의
첫 울음소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될 때 나는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었다.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는구나. 또 시간이 가는구나. 조금은 감상적인 기분이 들기도 했다. 잠자리에 엎드려 다이어리를 펴놓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적어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연필만 잡으면 당장 필요한 돈 액수만 적게 됐다. 남보다 잘해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가계빚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었고 늘 아슬아슬했지만 그렇다고 죽을 지경도 아니었다. 큰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모 참관 수업에 갔을 때 선생님 질문에 큰아이가 손을 번쩍 치켜드는 모습을 보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 어린 것이 밥값은 하는군. 내 기분은 그 정도였다. 그런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에서 30대 후반은 고되고 또 고된 나이였다. 모든 게 불확실한 이런 시기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미혼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정말이지 뼈를 깎는 아픔을 느꼈다. 유학은커녕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여기저기 치여 입만 점점 부르퉁해지는 것이었다. 그즈음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이메일이라고는 각종 청구서와 스팸 메일만 날아오고 읽는 책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된 책은 없고 각종 문서와 계약서들, 보고서들, 팸플릿들만 읽던 어느 날 정말이지 낭만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긴 읽을 거리가 간절하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이름만 봐도 얼굴이 금세 기억나는 초등학교 동창 이름이 적힌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로 시작하는 그 이메일은 그 유명한 동창 찾기 사이트를 통해 나한테까지 온 것이었다. 도대체 내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 고심하던 끝에 모든 일의 발단은 늘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다. 언젠가 심심해 죽겠을 때 내가 그 사이트에 가입해 이름을 올려놓았고 나처럼 이름을 올려놓은 동창들이 10명 정도 되었던 모양이다. 듣던 대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은 흥미진진했다. 성별 구분 없이 편하게 이름을 부르며 놀아도 된다는 것도 그렇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참 신기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모임은 이제 누군가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만 소집된다. 옛날처럼 흥미진진하냐고? 만나는 날을 잡기도 쉽지 않고 이제는 전처럼 모두 다 나오지도 않는다. 이제 그 동창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조차도 잊었다. 처음엔 다들 반짝거렸지만 회가 거듭하면서 다들 또 사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크게 다를 것 없는 일상사를 거기서조차도 반복하는 건 지겨웠다. 누군가는 늘 죽는 소리만 해대고 누군가는 늘 자랑만 해대고 만날 때마다 먹는 식당 메뉴까지도 다 반복이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 한밤중에 남편 친구 부인 중 한 사람이 전화를 했다. 이런저런 안부 끝에 집을 줄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다. 간간히 긴 한숨이 먹먹하게 섞여들었고 울화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그러면서 남자들끼리 요즘도 자주 만나느냐고 자기가 보기에는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친구도 다 옛날 친구죠. 여자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했고 나는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친한 사람들이니까 만나지 않겠느냐는 맥 빠진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설을 한 주 앞둔 주말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카드를 하기로 했다며
집을 나갔다.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에 누워 못 읽은 신문이나 읽으려는데 집 전화가 울렸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말짱한 목소리였고 집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 친구들과 같이 있다며 당장 차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홍콩 누아르인가. 그 이름마저도 부산 식당이었다. 주방에선 주인 아주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허리에 손을 얹고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 손님들을 노려봤다. 멀쩡하게 차려입은 영국 신사들 4명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그중 태권도 선수 출신에 늘 싸움을 꽤 잘했다고 자랑하던 친구 한 명이 흰 천으로 감싼 오른손을 왼손으로 꼭 쥔 채 식당 바닥에 대고 침을 찍찍 뱉고 있었다. 헤어무스를 바른 머리칼은 번들거려 보였고 셔츠가 바지 위로 아무렇게나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다. 작살이나 바닥에 깨져 뒹구는 은색의 거울 조각들은 날카롭게 반짝거렸고 테이블 위를 어떤 방식으로 엎었는지 탁자는 깨끗한 채 맥주잔과 접시들만 바닥에서 나뒹굴었다. 난 사태를 금세 알아챘지만 유리거울 말고 누가 또 맞은 것인지는 알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얼굴만 쳐다봤다. 그는 긴장했을 때 습관대로 큰 눈동자를 계속 깜빡거렸다. 그들은 여전히 불손한 태도로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운 듯이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허리를 펴고 앉으며 온 인상을 찌푸리고 한마디 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점점 커지는 거야, 자식들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는 바로 그 친구였다. 한쪽에선 바닥에 찍찍 침을 뱉고 주인 아주머니는 장사 못해 손해난다고 계속 구시렁거리고 이 영국 신사들은 무슨 점령군처럼 부산 식당을 통째로 차지하고 앉아 갈 생각들을 안 했다. 눈치 빠른 내가 할 일은 빨리 술값을 계산하고 영국 신사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주는 것이었다. 재수씨, 계산은 하지 마세요. 지갑을 찾느라 주춤거리다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친구에게 밀려났고 그가 벌떡 일어나 계산대로 갔다. 갖고 있는 카드 2개 다 승인이 안 나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커다랗게 한숨을 쉬고는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카드 2장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지지밟아 버렸다. 영국 신사들이 우르르 다 일어나 계산대로 다가오는 사이 나는 지갑에 있는 현금을 꺼내 얼른 계산을 끝냈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차 안 분위기는 썰렁하고 조용했다. 나는 스팀을 껐다가 켰다가 괜히 와이퍼를 작동시키기도 하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내렸다. 간간히 주파수를 돌려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었다. 남편도 손을 다친 친구도 아무 말이 없어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종합병원 응급실은 복도까지 간이 침대가 놓인 채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우리는 극심한 복통 때문에 응급실에 왔다는 한 초등학생 옆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침대도 없어서 그 초등학생이 항문에 관장약을 넣고 나와 다시 1, 2분을 기다렸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엄마는 배 아파 죽는다고 해서 새벽에 응급실에 데려왔더니 얘 창자 속에 똥이 꽉 차 있다며 그 새벽 시간에 휴대폰을 붙들고 떠들어댔다. 저 아줌마가 참 잘한다. 남편 친구 말에 우리는 키득거리고 웃었다. 새벽의 응급실 풍경은 참으로 볼만했다. 치료 순서를 기다리는 사이 남편 친구의 손을 감싸고 있던 흰 손수건은 분홍색 면적이 커지며 점차 피에 물들어갔고 창밖의 길들은 짙은 안개 뒤로 숨어버린 뒤였다. 내 직장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특별한 재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어려운 순간에 수완을 발휘해 조직에 도움이 된 일도 별로 없었다. 죄가 있다면 그냥 순순히 나이를 먹은 것밖에는 없었다. 몇 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동시에 일상생활 자체도 자신의 관심사 안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해가는 젊은 직원들은 내가 보기에 살 만큼 산 노인네들 같았다. 갈등은 되도록 피하고 야망은 크게 가지지 않고 가족 따위의 피범벅을 만들어 엮이고 싶지 않은 게 그들의 모토인 것 같았다. 그런데 난 그 신입들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소외되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사회적인 관계도 단절되는 기분이어서 문자 메시지라고는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큰아이가 과제물 준비 때문에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어느 날 신규 프로젝트에 응모할 제안서를 쓰고 있을 때 주스병을 든 남편이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다.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는 날도 아니었고 차를 쓸 일이 있는데 내가 말없이 가지고 나와버린 날도 아니고 실로 몇 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이상하고 황당한 일이었다. 사람이 몇 명인데 그렇게 작은 걸 사와? 주스병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사이 그는 내 의자에 기대앉아 의자를 빙빙 돌려가며 농담을 했다. 생각보다 좋은 데서 일하시네. 어쨌거나 그는 잠시 후 일어나 가버렸는데 3천만 원짜리 대출 통장 안에 대신 빚을 갚아주세요. 미안합니다. 라고 쓴 포스트잇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마땅히 사무실에서 처리할 일도 없고 해서 나는 당장 남편이 돈을 빌려준 그의 둘도 없는 친구인 의류업체 사장 K를 찾아갔다. 내가 듣기로 그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남자였고 부모님의 성실한 음악교육 덕택에 웬만한 클래식은 거의 다 아는 수준 있는 친구라고 했었다. 그 수준 있는 K는 지금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영등포의 신축 사무실 빌딩 1층의 로비에서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를 자장면을 먹고 있었다. 고춧가루통과 단무지 접시는 바닥에 놓여 있고 남자들 뒤로는 박스가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떨리는 입술을 물고 남자들이 자장면을 다 먹을 때까지 건물 밖에서 기다렸다. 잠시 뒤에 다행히 K가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나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으며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으로 일시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각서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피아노는 얼마나 쳤느냐고 물을 수도 없었다. 그때 먼저 입을 연 건 K였다. 재수씨, 제발 집사람한테만 비밀로 해주세요. 다들 일 저질러 놓고는 쿨한 단답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K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하필이면 자기네 집 앞에 와 있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쳐들어갔다. 남자애들 둘이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K의 와이프는 대낮부터 맥주병을 쌓아놓고 벽나발을 불고 있었다. 아이들은 내 손에 들려있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저희 방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차분했다. 언니, 우리 그지 다 됐어요.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대낮에 저렇게 집에서 놀리잖아요. 뭔가 세게 얘기를 하려면 술기운이 필요해서 나도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입술을 지그시 눌러닦는 순간이었다. 언니, 요즘에 옷 사요? 요즘엔 누가 옷을 사요? 언니 옷 사요? 게다가 여자 옷도 안 사는데 누가 남자 옷을 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장롱 한가운데 충격에 의한 상처가 있고 집안 여기저기 깨지고 망가진 곳 투성이어서 부부싸움도 꽤나 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옷 사지 왜 안 사? 위로랍시고 내가 뱉은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였다. 걸려든 것일까?
그녀는 더욱 기가 나서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를 달달 떨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니까 언니는 아직 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언니, 우리는 진짜 애들 보험까지 다 깨버렸다니까. 그 인간이 가진 거 그거 다 쓰레기야.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500원짜리도 안 된다니까. 안 팔려서 이리저리 끌고 돌아다녀서 다 망가져버린 상품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니까. 돈을 받으러 간 주제에 아이들에게 용돈까지 주고 나온 나는 정말이지 그들보다 살만한 걸까? 사무실에서 박스를 덮고 잔다는 얘기를 들려준 건 또 다른 남편의 친구 A의 와이프였다. 알고 보니 A도 B에게 돈을 빌려줬고 C는 D의 빚 보증을 섰다. 이 인간들은 둘씩 짝을 이뤄 돈거래를 한 뒤 각자의 와이프들과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지내온 것이었다. 나는 드디어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정보로 그들의 돈거래 관계를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 남편에게 내밀었다. 남편은 자기도 몰랐던 돈거래를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며 감탄했다. 이래저래 잘못한 것도 있어서인지 남편은 잘 때도 내 옆에 오지 않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다고 해서 싸움을 할 필요도 없었다. 조금씩 차차 불어나버린 집안 빚에 남편 친구의 빚까지 대신 갚느라 내 태도나 말투는 전보다 더 거칠어졌고 세상에 무서운 것도 별로 없었다. 돈이 돈 같지도 않고 꿈을 꾸어도 대규모 유전 발굴 현장에 들어가 진두지휘하는 꿈을 꾸거나 황금되지를 않는 황당한 꿈만 꾸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재력이라면 부러울 것이 없는 전직 주유소 사장 부인이 저녁 초대를 했고 마음이야 부글부글 끓든 말든 오랜만에 스트레스라도 풀겠다 싶어 다들 예쁘게 차려입고 그 집에 모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음식 냄새도 나고 뭔가 더운 기운이 느껴져야 하는데 문이 열리고 다른 집 2배쯤 되는 길이의 현관을 통과하는 동안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때렸다. 소파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두들 검은 계열 옷차림이 많았고 옆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평소처럼 떠들지 않고 조용히 놀았다. 주유소 사장 부인은 키가 훤칠한 미인에 미국 유학파 출신이었는데 그새 얼굴도 좀 상한 것 같았고 분위기도 그냥 보통 여자들처럼 평범해 보였다. 오늘 이렇게 언니 오빠들을 다 모이라고 한 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펴고 앉더니 다짜고짜 와이프한테 소리를 질렀다. 그만하랬지 지지배야. 언니 오빠들 제가 이렇게 살아요. 저는 돈 없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지만 지지배라뇨. 이런 욕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까지 버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자 다른 여자들도 가세했다. 오빠 그러지 마. 유진 엄마한테 왜 그래요? 주유소 사장 와이프는 거드는 사람이 생기자 금세 표정이 달라졌다. 언니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언니 오빠들을 모시라고 한 건 오빠들이 우리 남편한테 빌리신 돈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 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남편과 K처럼 둘씩 짝지어 돈을 빌리고 받은 게 다가 아니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파트너를 바꿔가며 돈을 빌린 것이었다. 그렇다면 주유소 사장은 왜? 그는 파트너를 바꿔가며 돈을 빌리기 이전에 그러니까 애초에 거의 모든 남자들에게 최소한 1회 이상은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누구보다 재력이 있었으므로 그는 나름의 의리는 지킨 셈이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좀 있기로 어떻게 친구분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죠? 솔직히 유산은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고요. 우린 가스비도 못 낸다니까요. 주유소 사장 와이프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카피한 리스트를
가족별로 나누어주고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날짜를 적고 부부가 사인을 한 뒤 돌려달라고 했다. 남자들은 연필만 돌리고 앉아있고 여자들은 그런 남편 손끝만 쳐다보고 분위기는 진짜 이상했다. 엄마, 우리 피자 먹을래? 한 녀석이 방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도 어른들은 아무 대꾸를 안 했다. 엄마, 우리 치킨 먹을래? 또 한 녀석이 방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도 언니 오빠들은 침묵했다.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애들도 배가 고픈 모양인데 밥이나 먹으러 나가죠. 잘한 거 하나 없는 남자들 중 누군가 말했고 남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휴대폰 확인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분위기를 역전시키려는 기세가 역력했다. 오빠들, 대체 누가 사인 안 하고 일어나래요? 오빠 거기 앉아요. 주유소 사장 와이프가 오빠들에게 삿대질을 했다. 아니, 남자들이 한 일에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는데? 한 여자가 스카프를 풀며 언성을 높였다. 언니,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모두들 조금씩 흥분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중이었다. 재수 씨 얘기 우리가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아니까 밥이나 먹고 얘기하자니까. 나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 진짜로 권총을 보았다. 어느새 전 주유소 사장은 자신의 머리를 총으로 겨눈 채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을 노려봤다. 진짜 다 조용히 안 해? 내가 망했다고 이제 내 앞에서 다 기어오르냐? 세상에 총을 보고 조용히 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우린 모두 다 조용히 있었다. 자극하지 말고 최대한 침착해야만 했다. 주유소 사장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총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그때였다. 여보, 당신 아침에 코스닥 확인했어요? 에그, 또 안 했죠?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아이들 방에서 흘러나온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모두들 키득거리고 웃기 시작했고 그날은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 내가 딱 3명의 남자와 연애를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편을 내 인생의 3번째 남자인 동시에 마지막 남자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그날 밤의 권총소란 이후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내 남편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모였던 6명의 남자들이 모두 다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와이프들이 서로 남편을 찾는 전화를 걸어온 게 시작이었다. 나는 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집단적으로 선원으로 팔려가거나 하기 전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동시에 없어지는 일은 수사한 적이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 넋이 갔나? 경찰들이 말했다. 곧 돌아올 걸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만에 찾을 수 있을까 서로 돈을 걸고 내기까지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그것들이 다들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딘가로 술 퍼먹고 놀러 갔을 거라고 추측했다. 우리는 남자들을 찾기 위해 틈만 나면 그들이 잘 가곤 하던 맥주집, 삼겹살집을 찾아가 손님들 틈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남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자들이 탁자에 앉아 맥주와 소주를 마시며 머리를 흔들고 웃었다. 그렇게 술집을 싸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남편은 가스레인지 앞에 내복 차림으로 서서 태연히 라면을 끓이고 있거나 얼굴 위에 어제 신문을 얹고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나 달이 바뀌어도 남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들 중 누군가는 그들이 돈을 빼돌려 어딘가에 섬을 구매해 저희끼리 놀이터도 만들고 농구와 축구를 하며 신나게 놀고 있을 거란 얘기까지 했다. 사라진 남자 중 한 명의 가방에서 지구 최북단의 나라 그린란드에 관한 여행 안내 책자가 발견되자 모두 그곳으로 몰려갔을 거라고 추측했다. 개썰매를 끌며 그 아름답다는 북극광과
오로라에 둘러싸여 있을 남자들. 왠지 그 추측은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더구나 웬만해선 입을 열지 않는다는 입 무겁기로 소문난 그린란드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나는 남자들이 홍콩 누아르를 찍던 그 식당에도 가보았다. 거울은 여전히 깨져 있었는데 이번엔 쫄쫄이 청바지를 입은 대학생 녀석들이 영화의 주인공들이었다. 욕쟁이 주인 아주머니의 입술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은 여전히 반짝거렸다. 입술은 퉁퉁 부어올라 있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은 여전히 반짝거렸다. 똥을 누지 못하던 그 초등학생 여자애는 여전히 똥을 시원하게 누지 못하는 중이었고 그 새벽 시간에 관장을 하기 위해 응급실 대기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엄마가 응급실 처치비를 계산하러 간 사이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건 초등학생의 말. 의사가 관장하면서 내 엉덩이를 만진 것 같다니까. 저주 받을 놈들.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남편은 아이들과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하다가 방귀를 뀌고 넘어갈 듯 웃으며 현관에 서 있었다. 그러나 달이 또 가도 옛날에 그 멋진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이제 단 한 곳, 그들이 늘 기분이 좋아지면 가곤 하던 봉체조 집으로 간 거라며 그 집에 마지막으로 가보기로 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철진한 카드 전표, 명함을 모두 뒤져 그들이 함께 갔던 룸살롱을 어렵게 알아냈다. 그러나 첫날 우리는 입장을 거부당했다.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나와서 하는 말. 여기는 여성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룸살롱을 차 마시고 잡담하는 곳으로 아는 천치쯤으로 여겨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기필코 그곳에 들어가야 했다. 두 번째 날에는 사정을 솔직히 얘기했지만 소용없었다. 문제가 있으면 경찰을 부르십시오. 그들은 자신있게 말했다. 추운 겨울이 왔다. 아이들은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무럭무럭 자랐고 나는 아직 잘리지 않고 회사에도 그대로 다녔다. 전처럼 어떤 프로그램 전체를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는 머리 좋은 후배들에게 넘어갔고 나는 그들이 놓칠 만한 것들을 미리 알아서 챙겨주는 보조 스태프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래도 한 기관에서 오래 일했다는 것은 늘 프리미엄이 되는 바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었지만 아무리 길게 다녀도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일 것 같았다. 물론 당장 나가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말 오후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천천히 달려가는 나이트클럽 홍보용 버스를 봤다. 선글라스를 끼고 하와이풍의 티셔츠를 입은 남자들의 사진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들이었고 나는 순간 깜짝 놀라 휴대폰을 이리저리 누르고 있었다. 분명 그들이었다. 양복을 입은 몸매하며 머리 스타일은 달라졌지만 분명 그들이었다. 유쾌하고 신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부럽기까지 했다. 신호가 바뀌자 쏜살같이 달아나 버리는 그 버스 뒷공무니를 보며 나는 가슴을 쳤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또 다음 주말의 아침, 아이들은 아침도 먹지 않고 놀이터로 나갔다. 엄마, 아빠, 눈 왔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온 아파트를 울렸다. 나는 아침 밥상을 차리다 말고 아이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정말 엄청난 눈이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코끝이 짱했다. 아이들은 눈을 치운다. 눈사람을 만든다. 장갑이 젖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큰애는 아빠 눈사람을, 작은애는 엄마 눈사람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와 아빠의 넥타이와 모자를 가지고 나가 아빠 눈사람을
잔뜩 치장했다. 엄마 눈사람은 달랑 스카프 하나만 목에 둘렀다. 바람도 차고 매서운 날씨는 오후 내내 계속되었고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눈에서 뒹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눈사람을 보러 갔다. 아빠 눈사람이 있던 자리에 남편은 없었다. 물론 그 옆의 내 눈사람도 없었다. 강한 아침 해에 눈사람은 다 녹아버렸고 남편 눈사람이 있던 자리에는 넥타이와 모자만 남아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와이를 혹은 그린란드를 꿈꾸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